지금 이제 나라들마다 우리 이제 계속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을 그 각 나라의 그 환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 전쟁 걱정할 필요가 그 단계가 아니다. 왜? 경제 활동이 나라들마다 이제 셧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아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뭐 환율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국제 교류가 이제 지금 전부 단절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각 나라들이 공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고 무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교역을 시작하고 그 해야 이게 되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아무튼 서로를 다 끊어놓은 상태니까 이게 이제 그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어차피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그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이 끊어지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제 그 잠잠해지게 되면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로 활성화될 거고, 특히 이제 어떤 분기점을 지나서 이제서부터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무역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제 제일 처음에 환율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환율 전쟁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데, 환율 전쟁이 중단이 된 건 아니고요. 환율 전쟁이 새로운 형태로 조금 변형이 돼 있는 거다라고 일단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나고 그랬을 때에 미국에 있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만 가진 산 거는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샀을 거고, 우리나라도 샀을 거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샀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부실은 그 미국 금융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지역에 있는 데들도 다 마찬가지의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게 되고, 이게 국경을 지나서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또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못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저것도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부실화되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유럽에서도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제하기 위해서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달러를 빌려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역 관계 그게 아닌 그게 되면. 근데 이 통로가 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겠다고 모두 다 달라들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에 굉장히 많이 강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세계가 전부 다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달러 공급을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준에서 어떤 걸 하냐면 여러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 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됐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한 다리를 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3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그 달러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또다시 판박이가 되어온 형태가 된 거죠.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이게 달러 유통선이 잘려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하루 대충 한 달 정도가 되면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달러 유동성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그러는 것이 17조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나고 막 그랬을 때에 보면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인 거죠. 이번이 이제 또 그런 형태가 나와서 달러가 막 엄청난 강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통화 수합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600억 달러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통화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달러를 자꾸 요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기업들은 지금 다른 것들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달러까지 강세가 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그 연준이 달러를 여러 나라들에다가 이제 확 풀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그렇죠. 통화 스왑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통화 전쟁 이 부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하면 달러의 강세를 계속해서 그 압력을 낮출 거냐 하는 것들로서 이제 계속 가는 형태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진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엉뚱한 것에서 또 한 군데 이제 터지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머징 마켓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흥국들. 네. 그러니까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이러면서 터키 뭐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아무튼 경제적인 규모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직까지 경제가 그렇게 뭐 안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 통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그 선진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이머징 마켓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똑같이 이제 보면 선진국 통화, 특히 미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쪽은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하고 어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달러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통화 전쟁의 1번은 미국의 달러를 좀 강세를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이런 이머징 마켓들이 스스로의 힘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거. 요 두 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머징 국가들 상대로 달러가 약세가 돼야 전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거꾸로 강세가 되니까 이머징 국가들은 더 어려워지는. 점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통화 스와프 이후에 연준에서 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왜 무제한 그 채권을 그래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이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권이 없으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하고 얘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 그 미국 국채가 있으면 뭘 그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그렇죠. 돈을 빌려.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돈 확보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국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한테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그 비슷비슷한 나라들, 뭐 일본이나 이런 그다음에 서구에 있는 뭐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미국의 달러 국채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고 나라 경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심하고 통화 스왑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야 미국 국채를 맡기고 또 돈을 빌리고 하고 있지만 그 훨씬 더 밑에 있는 나라는 지금 외환 보유고도 적고 지금 경제가 뭐 내일이니 모레니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채 맡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가 되게 위험하다고 뭐 돈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뭐 가난한 나라들 없잖아요. 그 국채라는 자체가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런 이머징 국가,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서 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없나요? 역시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작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위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꼽은 데가 어디냐면 신흥국. 그 중에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선진국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 부채가 일어나면 80 정도가 선진국에서 일어났고 20 정도가 이머징 마켓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일어났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50대 50이 돼버립니다. 그 50 중에 절반 정도가 뭐냐면 그 신흥국들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건데 그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냐면 유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데다가 썼어요. 개발을 해서 유전을 뚫고 한 다음에도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20불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적자가 나버리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 기업들이 그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을 망가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실은 결국 어디로 넘어오냐면 은행으로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은행의 부실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게 국가로 또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재정에서 해결을 못하면 나라까지 한꺼번에 다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에도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아무튼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심리적 쇼크고 진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의 기업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브라질의 환율, 그 다음에 뭐 터키 환율, 멕시코, 뭐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인도도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통화가 엄청난 약세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정부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이쪽도 안정을 시켜야지만 자기네들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이쪽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이제 뭐 미국이 정말로 여러 그걸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그런 나라들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는요, 이번에 그 통화 수합이 어디에 나갔는가 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파트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보면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3위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한국이 11위니까 당연히 여기도 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면 미국이 어디 정도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통화 수합을 체결을 못한 나라들은 자력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나라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야 뭐 약간의 영향력이 뭐 적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들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무역에도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고통을 받는 거고. 우리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 내에서 인도 뭐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다 보면은 전부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만큼 파워풀하고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급하니까 이제 연준이 전례 없는 막 돈을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유동성을.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얼마나 끌어들일까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봤지 않습니까? 10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들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대개 보면 이제 그 상황이 좋아지면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그 회수해 들여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공급을 거의 극도로 줄여버리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이제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규모 대비해서 지금에 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냥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거를 통제하면서 가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 10년 동안도 계속 그런 형태로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경제도 궤도에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씩은 회수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시기도 좀 이렇게 뭐 1, 2년 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풀어놨던 유동성을 지금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문제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